안녕하세요. 자전거 우입니다. 오늘 또 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9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춤형 시스템에 대한 집착. BBC는 어쩌다 1700억짜리 신규를 쫓았는가. BBC의 DNA를 바꾸려는 혁명적 시도.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영방송 BBC는 BBC의 런던 본사 복도에는 여전히 낡은 시대의 유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은 각기 다른 기술과 장비로 돌아가는 파편에 섬의 집합제였고, 제작자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손에 들고 복도를 분주히 오가며 콘텐츠를 공유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21세기 미디어의 거인이었지만 몸속 혈관이 21세기가 남긴 아날로그 기술들로 인해 서서히 막히고 있었다. 그때 혼돈과 비효율 한판에서 너무나 매혹적이고 거대한 꿈 하나가 나타났다. 바로 디지털 미디어 이니셔티브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 사업이 아니라 BBC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혁명적인 시도였다. 프로젝트의 비전을 집약한 구호는 무척 단호해서 사람들의 뇌리에 더 강렬하게 박혔다. BBC의 미래에 테이프란 없다. 이 낡은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빛나는 디지털 미래로의 도약을 약속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목표는 야심차고 명료했다. BBC의 모든 콘텐츠 제작, 편집, 아카이빙 과정을 거대한 통합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여 모든 직원이 자기 책상 위 컴퓨터만으로 작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술을 통해 조직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줄곧 근거해온 그 믿음의 완벽한 구현이었다. DMI에게 약속한 세상은 단순히 효율적이기만 한 업무 환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 세계의 혼돈, 예컨대 부서 간의 비협조, 자원의 제약, 인간의 실수와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완벽한 질서의 세계였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 강력한 믿음은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던졌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해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이데올로기, 즉 완벽하게 통제된 유토피아에 대한 청사진에 가까웠다. 이 거대한 솔루션에 대한 명시는 영국 정부와 BBC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고, 초기 예산 8,170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약속받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이 위대한 약속 이면에는 훗날 9,840만 파운드, 하나 약 1928억 원짜리 지향으로 기록될 치명적 착각의 씨앗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겠다는 바. DMI 프로젝트의 원전은 시스템을 외부에서 구매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만들 것이라는 선택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었다. 당시 BBC 경진들과 기술 리더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명확했다. BBC 직원들이 요구사항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특수해 시장에 나와있는 그 어떤 상용 제품으로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기성품을 구매하지 않고 BBC만을 위한 완벽한 맞춤형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길을 택했다. 이런 결정은 표면적으로 기술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BBC라는 조직이 가진 뿌리 깊은 문화적 오만과 정치적 계산이 나온 필연적 결이었다. BBC는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공영방송이라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조직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만큼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한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영상 제작, 편집, 아카이빙이라는 핵심 업무 프로세스는 전 세계의 수많은 미디어 기업이 공유하는 보편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BBC는 자신들을 예외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이러한 조직적 자기에는 BBC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라는 개발이라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영역 내에 숨어있는 엄청난 복잡성과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BBC를 이 위험한 도박에 끌어들인 첫 번째 파트너는 독일의 거대한 기술 기업 지멘스였다. 심지어 지멘스는 제대로 된 경쟁 입찰 과정도 없이 BBC의 기술 파트너라는 이유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야심찬 협력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약속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지연을 거듭했다. 결국 2009년 BBC는 지멘스가 계획을 파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BBC는 합의금을 제외하고도 1,070만 파운드, 하나 20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상황에서 이 지경에 이르면 보통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전제, 즉 자체 개발이라는 전략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BBC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실패했으니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며 프로젝트를 완전히 내부로 가져온 훨씬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매몰 비용 오류, sunk cost fallacy가
조직적 규모로 마련된 비극이었다. 이미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DMI의 장밋빛 미래를 대내외에 공언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다. 이 결정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전략 수정이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는 환상을 만들려는 심리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했다. 외부 파트너의 실패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딛고 프로젝트를 내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황을 장악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부에 전달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문제의 본질이 잘못된 비전이 아니라 외부 파트너의 무능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영국 국가와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BBC는 이미 18개월이나 지연된 프로젝트를 내부로 가져오면서 기술 설계의 타당성이나 내부 개발 리스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운 대신 실패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실패의 구렁텅이를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분열된 왕국. 이건 사실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는 내부 개발이 실패한 게 아니라 여튼 이 작가 자체가 박종성인데 LCNS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맡겨라 개발하는 거 이런 의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약간의 비판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DMI는 처음부터 순수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BBC 내부에 서로 다른 왕국들과의 영토 문제, 즉 정치를 기술 언어로 포장한 대리전에 가까웠다. 모든 것을 통합하는 단일 플랫폼이라는 목표는 필연적으로 모든 부서가 따라야 할 단일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을 전제한다. 이 표준화는 단어 속에 실패의 완성도를 높이는 모든 코드가 숨어있다. 이 표준화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온 각 부서의 고유 업무 방식을 버리고 중앙에서 결정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강요하는 행위다. 이는 각 부서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조직 내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예를 들어 속보 경쟁이 치열한 보도본부와 각 장면의 예술적 완성도를 중시하는 제작본부는 해당 영상 기준부터 메타데이터 입력 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각 부서는 통합 플랫폼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였어도 정작 자신들이 익숙한 작업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강로 앞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DMI 개발팀은 이 정치적 전체편의 한복판에 고립된 기술 용병 신세가 되었다. 서로 상충하고 모순된 요구사항이 사방에서 나들었고 프로젝트 범위는 계속 흔들렸다. 개발팀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키려다가 결국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괴물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기술은 조직 내 정치적 합의 실패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그 실패를 가리는 편리한 위장막이 됐다. 수뇌부는 부서 간 협상과 조율이라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회피하고 이러한 정치적 난제를 최신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술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리더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었다. DMI 프로젝트가 사용자 요구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할애한 시장을 보면 인간과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비상적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BBC는 23,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단 30일 만에 구상 파악과 분석을 끝내려 했다. 이는 BBC가 거대한 조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을 얼마나 하찮은 절차적 요식 행위로 취급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국가감사원 역시 DMI가 잠재적 사용자들의 참여에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선정 없는 배, 리더십의 부재.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의 이면에는 책임 부재라는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다. 훗날 영국의 공공회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DMI를 책임지고 이끌며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런 책임 공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의도한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만약 강력한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존재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여러 부서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거나 타협을 강제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 개인이 짊어지기에 과도한 정치적 부담이었다.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DMI 구축 그룹, 운영 리더십 그룹과 같은 위원회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대안으로 택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책임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구조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설계가 아니라 실패 시 개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조직의 자기 방어 기제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조직 문화가 나는 필연적 기결이었다.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프로젝트는 그 어떤 정치적 견해차와
갈등도 해소하지 못한 채 안개 속을 이리저리 떠다니고 말았다. 보고체계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경영진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는 실제 사업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그림 대신 기술적 세부 사항에만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 프로젝트의 위험 등급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되기까지 무려 6개월이나 걸렸다.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지만 조처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설령 있었다고 해도 그 경고음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조직적 정보 은폐가 문제를 더 심각한 국면으로 끌고 들어갔다. 2010년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는 DMI 시스템에 실제 제작이 투입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면 묵살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국가감사원과 공공회계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프로젝트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계획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국 조직은 불리한 소식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자신들이 눈을 가린 셈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골마 터질 상체를 애써 외면하며 파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불과했다. 디지털 유령의 출몰. DMI는 프로젝트는 단번에 파국을 맞지 않았다. 그 실패는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진행되는 괴사와 같았다. 전 BBC 트러스트 의장 로드 패턴의 표현처럼 작은 실패라는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구르며 걷잡을 수 없는 크기로 불어나는 과정 그 자체였다. 실제로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전 5년간 기묘한 좀비 상태로 연명했다.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일부 기능이 구현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회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점진적 계산이라는 희망적인 근거로 포장되었다.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은 현실을 가리고 프로젝트의 연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실패의 진짜 본질, 즉 디지털 유령화 현상을 목격한다. 디지털 유령이란 기술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은 서버 위에서 조용히 돌아가며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회의실에서는 진척 보고를 버젓이 시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무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 어느 누구도 시스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는 기이한 상태. DMI가 바로 그 유령이었다. 시스템 로그에는 매주 수백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대부분 테스트 목적으로 생성된 계정이거나 시스템을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금세 실망하고 나간 사람들이었다. 실제 현장의 기자와 PD들은 이미 손에 익은 아비드 편집 시스템, 이 간단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등 예전 방식 그대로 일하고 있었다. PwC의 사회 분석 보고서는 BBC가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한 2011년 7월경에 인지해야 됐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가 공식 폐기되기 거의 2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유령은 계속 살아남았다. 이 유령 시스템의 실체는 처참한 숫자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능 DMI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아카이브 시스템은 BBC가 40년 동안 사용한 기존 시스템보다 더 느리고 불편했다. 시스템 사용자는 전체 직원 23,000명 중 0.7%에 해당한 163명에 불과했다. 운영비 기존 시스템의 연간 운영비는 78만 파운드에 반면 아무도 쓰지 않는 이 용 시스템의 연간 운영비는 4배 가까운 300만 파운드에 달했다. 최종 비용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9,840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버리는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의 자원과 시간을 빨아먹고 가치를 파괴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였다. 이성적인 조직이라면 당장 전원을 내렸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BBC는 수년간 이 유령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아두었다. 모든 의사결정이 시스템의 성능, 비용, 사용자가 느끼는 편익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심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DMI라는 유령을 위한 테마의식 세상의 모든 유령은 테마의식을 거쳐 비로소 사라진다. DMI라는 유령을 위한 테마의식은 2013년 5월 프로젝트 공식 폐기와 함께 막을 올렸다. 최종적으로 BBC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 허공으로 날린 방송 수준량은 9,840만 파운드에 이르렀다. 그러나 거대 조직의 실패는 막대한 조정 소실만으로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 끝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 기술 책임자 존 리누드가 DMI 실패 프로젝트의 재물을 바쳤다. BBC는 실패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중과실을 들어 그를 해임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넘겨 사태를 봉합하는 동시에 이 사회와 경영진을 비롯한 나머지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책임자의 해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희생양 찾기였음을 이후 법정 다툼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존 리누드는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BBC 경위전 리누드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으며 심지어 그의 후임자 면접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실패 책임을 뒤집어 씌울 대상을 정해 그 절차를 깨워 맞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다. 결국 법원은 리누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BBC의 징계 절차에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심대한 결함이 있었고 조사는 전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BBC 내부에 희생양을 지정한 후 그에게 책임을 묻는 뿌리 깊은 문화적 병폐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조직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벌인 마지막 의식마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판결은 DMI 실패가 한 개인의 기술적 무능이 아니라 리더십 문화, 거버넌스라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음을 법적으로 공인한 것이었다. 만약 실패가 한 개인의 판단착오였다면 BBC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들처럼 심대하게 결함이 있는 부실한 절차에 의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희생양을 만들려던 조잡한 과정이 역으로 시스템 전체의 실패를 가장 극명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DMI 실패가 남기지 못다. DMI 실패는 리더십의 문화 그리고 정치의 총체적 실패였다. BBC의 이 값비싼 실패담은 단순히 한 조직의 과거사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거대한 기술적 해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믿는 현대사회 전체에 섬뜩한 경고를 냈다. 기술의 형태는 다 변했지만 기술이 조직 내 고질적인 문제들을 마법사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화는 오늘날도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다. DMI의 비극은 기술을 방패삼아 조직의 현실을 외면한 인간 실패였다. 권력 투쟁, 부성한 반복, 리더십 공백이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통해 건너뛰기를 시도했고 이는 결국 천문학 청구서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의 근원은 시대를 관통한다. 우리가 기술적 과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교묘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한 정치적 난제가 아닐까? 거대한 솔루션이 마술 지팡이처럼 해묵은 갈등을 일거해서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는 문화에 젖어든 나머지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경로를 수정할 용기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우리 조직이 총력을 다해 그 거대 프로젝트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도 전화를 끄지 못한 비싼 디지털 요령을 키울 것인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솔루션 안에 들어있을 리 없다. 그것은 언젠가 기술을 둘러싼 인간과 우리가 속한 조직의 복잡한 현실 안에 있다. 그 현실을 식사하는 용기가 없는 자에게 기술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의 동요일 뿐이다. 네, 9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